적인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말입니다. 네, 이분 구속영장 실질 심사 결과 예측들 물론 워낙 법기술자셔서 어떻게 빠져나갈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좀 하는데 어제 그 내란 재판 한덕수 재판에서 공개된 CCTV 그게 진짜 너무 충격이었어요. CCTV가. CCTV. 야. 그게 이제 그 주인공이 한덕수여서 이제 박성재나 뭐 이런 분들이 좀 덜 나오긴 했는데 거기만 봐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했던 게 나오죠. 뭐냐면 윤석열이 딱 와가지고 접견실에 와가지고 계엄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이 아직 정족수가 다 차지 않았는데 나가려고 해요. 막 계엄 선포하러 나가려고 하니까 박성재가 말리죠. 그러니까요. 나가시면 안 된다 지금. 아직 정족수 안 찼다. 안 찼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절차적인 적법성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뒷받침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란의 계엄에 동조했다. 적극적인 동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저는 어제 영상 가운데 우선 우리 이정주 기자는 어느 대목이 제일 기가 막히셨습니까? 저는 이제 많이 나온 것 중에 4. 숫자 4. 4명밖에 안 돼요. 김용현 숫자 4. 이게 4명 빨리 채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명확하게 나중에 숫자 1로 바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4명밖에 없으니까 뭐 송미령 장관 빨리 와라. 재촉하는 통화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게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전 총리가 저 계엄 이후에 언제 그 시나리오를 들었냐예요. 그러니까 계엄 시나리오를. 네, 그리고 후보 바꿔치기. 네. 한덕수는 그 중심에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짓을 했다는 걸 다 알았기 때문에 헌재에서 본인이 거짓말하고 그런 부분의 후과를 알기 때문에 아마 무리해서라도 김문수를 꺾고 마지막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한덕수가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할 사람이 아니다. 한덕수는 정통 관료다. 뼈까지 경제 관료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뼈를 부셨어요. 제가 보니까 뼈까지 경제 관료인데 그 뼈를 통과하는 영혼을 보여줬죠. 근데 한덕수의 저 풀리지 않는 그 물음표, 한덕수의 최측근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한덕수 출마 직전까지 저한테 아니라고 했어요. 맞아요. 근데 방향은 그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욕할 수 없는 게 그분들도 나중에 놀라더라고요. 한덕수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저기 내막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뭐 이런 얘기 했었죠. 박지원 대표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제 약간 새가슴이고 관료로서 평생 동안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국민의힘 보수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미국 간첩 아니냐. 미국 간첩.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미국에 안 써서 그렇지. 산업 스파이, 뭐 미국 간첩, 미국의 장학금 받고 사실상 사상이 사대주의로 되면 미국 간첩이라는 이 형용 모순의 단어를 우리가 안 쓸 뿐이지 그런 사람 많아요. 근데 한덕수가 전통적으로 살아온 길을 보면 보수당 안에서도 한덕수를 평가할 때 미국 간첩이라는 얘기를 해요. 민주당에서 한 얘기 아니에요. 보수가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 통상협상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상호관습협상 처음에 물 껐을 때 우리나라 안보지도 넘긴다고 구글에다가 그거 풀려고 했던 사람이 한덕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뭐 맨날 이제 북한 중국을 타겟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 간첩, 일본 간첩이 많은 거예요. 특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극우 보수 세력들의 주장을 보면 일본에게 유리하거나 미국에게 유리한데 한국 국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냐? 그거는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간첩이라는 단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간첩은 그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손자병도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조은석 특검 쓴 책이 보잖아요. 그 6명의 간첩이 있어. 뭐 향간, 뭐 방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무간도처럼 이제 이중 간첩도 있고 원래 고대부터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가치 판단을 넣을 필요는 없거든요. 저는 필요하다 봐요. 우리라고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산업 예를 들면 동향을 파악하는 있죠. 그 단어가 이제 법과 그 불법의 경계를 탈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간첩들은 결국 연어가 자기 고향을 찾아가듯이 자국을 위해 활동합니다. 자국을 위해서. 나의 모국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 간첩은 모국이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모국이 한국인데 모국을 미국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첩 얘기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본질은 내란인데 그렇죠.
이게 모두 32시간짜리 기록을 편집해가지고 20분짜리로 만들었어요. 한덕수를 중심에 놓고 한덕수가 어떻게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걸 쭉 보여줬는데 저는 영상 가운데 이상민의 웃음. 아 그게 진짜 제일 큰 공분을 샀던 장면이죠. 이상민의 웃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건가 이상민은. 네. 어떻게 저 와중에 웃음이 나올 수가 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그 보시는 분들 나중에 조금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그 미소가 유튜브에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은 나오거든요. 이게 검찰 이 영상이 재판정에 틀어지는 거를 찍은 영상이긴 한데 맞아요. 그 특검에서 이제 검사분들이 막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무슨 장면이고 이거 무슨 장면이고. 선명해요 그리고. 그렇죠. 되게 선명해요. 네. 그 이상민이 한덕수와 남아서 둘만 남아서 한 16분 동안 서로 서류 보여주면서 야 나는 뭐 받았어, 너는 뭐 받았어. 이상민은 그 주요 임무가 그거였거든요. 언론사 단전 단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협의를 하고 나가면서 퇴실하면서 막 웃어요 저렇게. 그리고 실제로 이상민이 그 단전 단수 문건을 받은 후에 앉아서도 이렇게 그 미소를 머금은 채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다 그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문건 본 적도 없고 누가 받은 거 본 적도 없고 이런 주장을 했고 심지어 이상민 장관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그 문건에 벌써 언론사 단전 단수가 써 있더라. 그래서 소모즈냐 뭐 이런 비판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딱 자기가 다 들고 있어요.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다 들고 있었다. 그러니까 계엄 지시서를 싹 다 받아놓고 전부 다 아닌 것처럼 입에 지퍼를 채우고 함구하고 있었던 거다.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50일 정도 지나면 12.3 그 밤이 다가옵니다. 네. 벌써 그렇게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이 10월이에요. 12월 3일 금방 옵니다. 네. 저 이번 주 이 비 그치고 나면 5도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바로 또 이렇게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내란의 공포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생각해도 그 밤의 공포가 선연한데 그때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는 윤석열이 계엄 책상 탁 치고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저게 딱 2분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국무회의 같지도 않은 국무회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고 그 절차적 정당성을 김용현이가 숫자 4, 숫자 1 뭐 이러면서 맞추고 끝내 그냥 형식만 갖춘 채 가서 그냥 비상계엄을 내질러버린 거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성공했다고 칩시다. 두 분은 이제 아마 이 세상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무슨 백에 갔을 거냐 시작해서 무슨 백에 들어가 있을 거냐. 서울구치소에서 뭐 3,600명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 거기 중에 한 곳 들어가 있을 수 누가 압니까? 너무 겸손한데요. 박 기자님은 바닷속 아닙니까? 무슨 구치소예요. 구치소는 다른 그 자잘하게 윤석열 비판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박형광은 아니다. 명태균 게이트로 명태균 게이트의 주인공인데 이 계엄의 서막을 너무 열었는데 순보를 뒤로 미루지 마세요. 이 그 계엄의 그 서막을 연 기자인데 그렇죠. 당연히 여기는 저기 그 연평도 그렇죠. 예, 선박 쪽으로 예, 연평도 그렇죠. 선박 쪽이 훨씬 더 가깝다. 예. 근데 섬뜩합니다. 그 선배들도 함께였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취재 편의점 100%고. 아닙니다. 네, 여하튼 지금 다시 생각해도 이 모골이 송연해지는 이런 현장을 CCTV를 통해서 근데 보면 진짜 화가 나요. 사실은 이게 막 호칭을 떼고 싶어서요. 네, 뭐 한덕수 전 총리 막 붙어주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딱 보는데 그리고 범죄자들이에요, 전부 다. 뭐 한덕수가 그랬잖아요. 뭐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내 바지 뒷주머니에 네. 있더라. 나도 몰랐다. 자기가 꽂더만. 자기가 열심히 꽂아요, 이렇게. 심지어 그 누굽니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 것까지 놓고 갔어요. 조태열을 놓고 갔어. 근데 자기가 조태열이 챙겨요. 놓고 간 것까지 챙기고 심지어 앉아서 설명합니다. 맞아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문건을 이렇게까지 다 나왔는데 저 사람 불구속 재판 맞습니까? 최상목도 네. 그렇죠. 윤석열이 와가지고 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지시서 나눠주잖아요. 맞아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한참을 봐요. 이렇게 옆에서 한덕수도 같이 봐요. 이렇게. 그래놓고 뭐 자기는 메모장 봤다고 바로 접어서 밑에서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진짜 그 우리나라의 그 공부 잘하고 잘났다라는 그 엘리트 집단들이 얼마나 찌질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저는 저거를 슬라이스해서 32시간이라고 하니까
32부작을 만들자. 1시간씩 끊어가지고 다 공개를 하자. 그래서 대한민국의 소위 얘기하는 이제 지배 엘리트, 특권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총리부터 시작해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비상계엄이 터졌을 때 그 그렇죠. 아첨하는, 권력에 아첨하고 그냥 맹종하는 태도와 모습이 어떤지를 국민들한테 여과 없이 다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들의 저런 행태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다리 끊고 도망가. 그럴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 이승만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네. 윤석열의 내란 다리만 팀이라는 끊겠습니까 어디? 폭격도 터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미국으로 날라가고 진짜. 여기서 자기도 미국으로 가고. 핵 터뜨리고 나갈 거예요 아마. 진짜 천인공노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라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그 마각이 20분짜리 영상으로 나와 있을 뿐이다. 그러나 풀 버전은 32시간이다. 이 사이에 무슨 일들을 했는지 다 드러내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저는 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관점인데 내란 특검의 그 존스 특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책에도 나오는데 이건 존스 특검의 그 저는 나름대로 계책에 빠졌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특검은 그러니까 특검이 처음에 발족하기 전에 헌재에서 나왔던 사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CCTV 이런 거를 엊그제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사실. 예, 미리 확보를 했죠. 그때 따서 특검 이제 출범하고 바로 네, 수사 들어가서. 네. 근데 보고 있던 거죠. 보면서 존스 특검은 명확하게 이렇게 뒤집기 하고 명확하게 한번 잡아채려고 네. 존스 특검의 그 인내의 시간.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네, 한덕수 말할 때마다 네. 그러셨겠죠. 많이 해보세요. 네, 그래서 약간 박제를 해놓은 거야. 예. 그러니까 뭐 거짓말들을 박성재, 다. 한덕수, 이상민 마음껏 말씀하세요. 박제해놓고 지금 한 번에 CCTV를 보여주는 거죠. 네. 예. 이게 결국은 이 CCTV가 있었던 건지 몰랐나 봐요. 다 삭제가 돼 한덕수. 있었던 게 그렇죠. 삭제가 돼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착각한 거죠. 네. 예. 그런데 지금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늘 구속영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특검팀에서 다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그 문건들을 다 포렌식으로 해서 복구를 했어요. 복구했죠. 그래서 확인한 게 3,600명 3,600 수용 명이죠. 가능한 네, 시설 그렇죠. 확보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체포 명단에 올랐던 사람들 출국 못하게 출국 금지 조처를 해놓은 거고 비상대기를 다 시켜놨던 거잖아요. 박성재 장관도 국회 출석해가지고 항의하는 그 신장식 의원을 향해서 웃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날 현장에서 맞아요. 미소 띄우면서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막 격앙돼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국민과 그다음에 이제 당시의 야당 소위 이제 민주진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과 태도가 어떠한지가 저는 미소 저 웃음으로 다 드러난다. 그러니까요. 야, 진짜 너무 예. 화가 나요. 이게 그 진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말든지 너네 한번 해봐. 권력은 우리가 갖고 있어. 너네 곧 이제 죽을 거야. 이런 그쵸. 생각을 맞아요. 실제로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 이상민의 웃음에서 딱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니네 다 죽었어 이제. 야, 네. 우리가 이제 한번 판 벌렸어. 야,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니네 다 죽었어. 이게 그냥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영연백, 네. 영연백 준비해 놓고 구치소 다 대기시켜 놓고 출국 금지 못하게 다 막아놓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소위 대한민국의 민주진영, 이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모든 시민들을 도가내 든 쥐처럼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저 웃음이 나왔던 거죠. 아, 그러니까요. 자연스럽게. 너무 섬뜩하고. 예. 그리고 사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때에 국회를 지켜주셨던 시민분들 너무 감사하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군인분들의 저항. 아, 그것도 너무 고맙다. 그런 생각이 좀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장을 해왔고요. 그러면 지금 예. 여기에서 제가 두 가지 파생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일단 심우정, 노만석, 신준호, 김현실 등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하시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실제로 했다라는 증좌가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냐. 자료가 있어요. 수사 기록이 예. 심우정 총장이 직접 개입한 자료가 갖고 계십니까? 충분히 정황적으로 예. 추단할 수 있는 거죠. 심우정이 인천공항에서 심우정 지검장이 그 권력기관과 안보기관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인천공항은. 네네. 그 심우정이 예, 덮질 예, 예. 못해요. 국정원 방첩사 인천공항 그 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타로 상황실, 공항경찰단, 농림식품부, 법무부의 외국인청, 관세청 다 들어와 있는데 그 안보 권력기관에서 이 마약을 단속하고 그러거든요. 그 단속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고 도주한 공범들이 3명이나 있었고 그걸 출국 금지 조치도 않고 그대로 안전하게 출국하도록 했고
그들을 뒤를 봐주고 같이 가담해가지고 몰래 빼준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지 않았고 그게 인천지검 강력부장 김현실 팀만으로 가능한 일이겠냐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건 의심이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마약 수사를 했었던 백혜룡 경정님께서 합리적인 추론과 의심을 네. 하는 건데, 그건 권력기관의 예. 수사기관의 예. 시스템이 예. 말을 해주는 겁니다. 시스템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권력기관의 시스템은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네. 부여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네. 자, 그러면 이 불법 단체로 규정한 합수단은 해체되어야 되겠네요. 당연히 해체돼야 되는데 예. 해체할 의사가 없잖아요. 예. 지금 22명 체제에서 예.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보도자료 냈는데 네,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제가 그 보도자료 보면서 마음이 좀 굉장히 좀 편해졌어요. 왜 편해지셨습니까?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그동안에 네.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거든요. 이 검찰 이문정 관련- 검사장의 속마음은 뭐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 보도자료에 드러나 있잖아요. 합수단에 예. 합수단장과 그 검사들의 예. 그 진심을 믿는다. 깊이 신뢰한다. 네. 그리고 수사 성과가 났다. 예. 뭐 감동했다. 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도 저한테 이제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이 마약 게이트는 검찰이 관여돼 있어서 이 합수단이 불법 단체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유까지 설명을 했는데 이문정 검사장 입장에서는 뭐 물어보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고 백혜룡과 이문정 검사장의 콜라보를 국민들이 원하니 백혜룡 경정께서 파견 나오셔서 이 마약 게이트는 합수단에서 하고 있으니 전혀 관계없는 이해 충돌의 여지가 없는 마약 수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마약을 단속하는 수사를 해주면 어떻겠냐. 그 인원은 한 백혜룡 경정 포함해서 5명이면 되지 않겠냐. 계속 그 얘기를 해왔거든요. 아, 백혜룡 경정 때 그 이문정 검사장이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꼈고 그 이후부터는 소통을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예. SNS에서 저하고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일방적인 소통이고 그것은 보십시오. 전국에 검찰 수사관들, 네. 마약 수사관들이 특별히 채용하는 마약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경찰도 각 지방청에 마약 수사대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마약 수사를 하는 거예요. 네, 평소에. 예. 예. 백혜룡은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직을 걸고 싸워오고 있는 게 이 마약 게이트 전 대통령 내외가 관련된 이 국가 모든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명령을 수발하면서 네. 공항을 열어주고 마약으로 국가 혼란을 초래하게 했던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네.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 입장은 계속 변함이 없었고 백혜룡이 국민들이 원하니 네. 동부지검에 파견 받아서 일반적인 마약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고 전혀 이 사건의 본질과 핵심에는 관심이 없는 네. 그런 태도였기 때문에 네. 그때 동부지검에 갔다 온 이후로는 전혀 소통하지 않았고요. 네. 일단은 좀 맥락을 나눠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주장은 어떻게 들으십니까? 백혜룡 경정께서는 이미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고발을 한 주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피해자라서 재척 사유에 해당한다. 특히 셀프 수사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판단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전혀 법리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고. 네. 백혜룡이 외압을 받았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 수사라는 공수처에 고발을 해놨어요. 네. 직권남용은 검찰이 수사 권한이 없습니다. 그때 경찰 지부하고 그다음에 조병노 경무관, 네. 관세청장 등등 해서 9명을 고발 조치해놨는데 이 마약 게이트하고는 물론 이 포함이 되겠죠. 극히 0.001%도 안 되는 그런 사안이에요. 네.
사건 이첩 관련해 가지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제가 고발해 놨거든요. 네. 그거 외에는 백혜룡이 피해자가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는 지금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범죄 수사를 하고 있는데 조직 상층부나 안 그러면 그 외부에서 권력 실세가 외압을 행사했어요. 그러면 사건 팀장은 외압의 당사자니까 사건에서 배제돼야 되겠네요. 아니 사건 팀장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그 외압을 행사한 그 사람들까지 네. 한꺼번에 수사를 해야죠. 당연한 책무죠. 자, 그러면 정리하면 백혜룡 경정께서 수사해야 되는 핵심 타깃은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이른바 정권을 비호하는 차원에서 권력에 편승했던, 그리고 그 뭐 늘 이제 가족 비즈니스라고 비판을 해오셨으니까 이 수사를 막았던 수사 외압 플러스 이 사건의 실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사건을 수사해야 된다. 여기에는 재척 사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재척 사유 1도 없어요. 재척 사유 1도 없다. 네. 이 마약이 도대체 공항을 통해서 항만을 통해서 얼마나 들어왔는지 밝혀진 게 없잖아요. 그것도 수사의 한 축이고. 네. 거기에 공범으로 가담했던 국가기관과 공무원들은 당연히 발본색원 해야 되고요. 예. 그게 잠깐 드러났을 때 그것을 수사를 덮었던 검찰은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 네. 그 어마어마한 마약이 물밀듯이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국정원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고 방첩사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는지. 네. 이런 것도 그때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책임 소재를 반드시 가려야 되고, 좀 국가 조직 정부 기관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권한과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그래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사후 조치가 꼭 필요해요. 사후 조치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사후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반드시 발본색원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야 된다. 그래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국가 정기를 무너뜨리는 이런 기가 막힌 범죄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려면 차근차근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최소한의 인원이 25명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제가 영등포에서 이 마약 게이트 세관열 그때는 세관열로 마약 사건이었죠. 네. 그거 수사할 때 제가 4개 팀 20명 이상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 이문정 4개 팀 20명. 지금 임정 동부지검장이 백회 경찰청에 협조 요청한 것은 백회룡 포함해서 5명이란 말이에요. 네. 동부지검으로 제가 가는 겁니다. 가서 영장을 신청할 때마다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제가 뭐 유감이 아니고 제가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지금 윤국권 팀장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동부지검에 돼 있는 검경 합수단 단장인 건데요. 이 윤국권 팀장이 이 만들어 그 주도하는 22명의 그 이 수사팀을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백혜룡 경정님께서는 최소 25명의 수사 인력이 있어서 수사단을 꾸려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 백혜룡 경정님 휘하에 뭐 관련된 인원이 어떻게 배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지원을 받아야 될 거고요. 지원자가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 형편에 맞게 꾸려서 구성이 되면 그러니까 검경 합동 뭐 이제 정부 차원의 그 수사단을 백혜룡 경정님 아래로 이렇게 수사단을 전체를 다 뭐 포함해서 짜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죠. 검사들은 뭐 그 직급을 한참 높게 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되지는 않을 거고, 제가 구성하고자 하는 바는 일단 경찰 수사팀이 구성이 그렇게 돼야 된다. 25명의 경찰 수사팀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 합수단을 제가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합수단은 지금 그 해체하거나 그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잖아요.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합수단 출범할 때 합수단은 국민들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서 출범한 거고 검찰로 정권 실세로 가는 수사의 방향을 틀기 위해서 출범한 거고 어떻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보도자료 보시면 국민하고 격리시켜가지고 겨우 보도자료 내면서 수사를 이렇게 해서 성과가 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피의 사실이고 공무상 기밀이어서 국민께 알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 그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부지검의 합동 수사팀이 마련되어 있으니 여기에 백혜령 경정 포함해서 수사팀을 짜고 더 필요하면 수사검사 파견 받아서 어쨌든 지휘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문정 검사장의 판단과 백혜룡 경정님의 판단이 굉장히 상이하니 여기에서 어떤 해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판단은 이 마이케트에 인지하는 그 의식은 처음부터 180도 전혀 판이했고요. 그래서 소통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문정 검사장하고.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오면 꼭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이렇게 수사권이 없다, 뭐 수사 지휘권이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인사권 얘기도 하셨죠.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물어봅니다. 국민들은 파견 가서 저 콜라보를 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때마다 제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 보도자료가 나와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럼 이문정 백혜룡 콜라보는 안 되는 겁니까? 단 한 번도 저한테 사건의 실체에서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문정 검사장이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그리고 이문정 검사장은 이문정 검사의 계속된 주장은 뭐냐면 백혜룡은 이해 당사자이다. 뭐 고발의 당사자여서 이해 충돌의 여지가 있어서 마이케트 수사하면 안 된다.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하고 접점이 있을 수가 없죠. 자, 백경정님께서 의혹을 제기했던 인천지검 그리고 중앙지검 마약 사건과 관련된 수사는 가능하다. 이런 판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비판을 하니까 인천지검 23년 인천지검에서 있었던 마약 사건은 가능하다고 심우정 때 얘기하신 거죠. 지금 인천지검 그 사건하고 중앙지검 사건하고 백혜룡이 나중에 이 수사하다가 한동훈 법무장관과 그때 검찰총장 이원석 등등에 의해서 그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키고 수사를 방해했던 그런 내용들이 전부 연관성이 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관련된 국가기관과 그 구성원들이 범죄 혐의점이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거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그 전에는 그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 인천으로 들어온 수사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혜룡을 초빙하겠다 SNS나 방송에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인연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피해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지금. 근데 제가 공무원이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러면 우리 백경정님이 원하는 25명의 인원은 팀은 경찰로 짜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동부지검과 별개로 예를 들어서 뭐 김건희 특검팀에 별도의 팀을 짜서 들어가서 수사를 하시겠다는 건지 본인의 구상과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이 사건을 똑바로 수사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희망했던 부분은 계속해서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김건희 특검의 한 축을 이뤄서 한 개의 팀을 김건희 특검팀으로 들어가서 한 개의 축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변호사 출신 특별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영장을 청구하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검찰을 향하는 수사를 할 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중기 특검의 지위를 받고 싶다 이런 건가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이문정 팀하고는 동부지검에서는 수사하기가 곤란하고 발령이 났잖아요. 이제 났으니까 발령이 났으니 공무원은 수명을 해야 되니까 제가 발령이 난 부분에 대한 수명을 하는데 일체 협의 없이 저만 혼자 이렇게 급하게 발령을 내버렸단 말이에요. 혼자 가서
업무용 컴퓨터도 없을 테고 기록도 없는 상황에 혼자 가서 지금 뭘 하겠습니까? 지금 기록은 동부지검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합수단에? 그 합수단이 수사하고 있는 것은 제가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합수단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합수단에서 또 별개의 팀을 짜서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백경정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이거는 그냥 또 다른 징계의 다름 아니고 그냥 뭐 4명 데리고 그림만 만들어라 이런 차원의 발령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모욕적이지만 인사과정이 났기 때문에 수명할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의 실제 의중은 그게 아니었다. 실제로 수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저는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합수단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일주일 있다 한 6일 정도 있다가 출범을 했거든요.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출범을 했으니 적법한 단체다. 그래서 여기를 법무장관까지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말씀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합수단은 불법 단체라고 해체돼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수사의 대상이라고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인사명령을 하게 되면 그게 제가 이 마약 게이트를 수사해야 된다는 그 제 직을 건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에 반하는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명령이 나면. 그래도 인사명령이 나면은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 들어가서 불평불만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온당치 않고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요청 사항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당연한 저는 이 뭐 충원 직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찰청장 명의로 오늘자로 인사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동부지검으로 출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제 인사발령 난 거니까 이제 동부지검으로 이제 가셔서 네. 이제 출근하셔서 이제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임무 수행을 하실 수 있을지도 사실은 조금 의문이고. 그건 무슨 역할을 할까요? 네? 일단 시작을 하면 그 수사관은 수사를 해야죠.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혼자서 지금 동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1+4죠. 1+4. 근데 그 4명을 제가 사실은 저는 좀 징계성 인사 조치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 혼자 가가지고 백혜룡이 있는데 4명 지원해라 이렇게 지원자를 받으면 그 지원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그 동부지검에 파견 명령이 나서 거기 파견 출근을 하겠지만 거기서 일단은 와서 일단 수사팀은 수사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최소한의 인적 구성은 해달라. 최소한의 비상식량은 지원해달라. 최소한의 장비는 갖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불평불만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다 돼서 공무원 신분이라서 자주 보실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그런데 끝으로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백혜룡 경정이 수사에 뭐 과도한 뭐 욕심이라는 표현을 좀 주변에서 쓰긴 하던데 너무 그림이 크다. 경우에 따라서 특별한 증거 없이 무자비하게 뭐 압수수색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건을 키우나 결국에는 이 사건에 실체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표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실체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실체는 존재한다. 네. 처음부터 마약 수사를 할 때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제가 데리고 수사를 했잖아요. 공항이 열려버렸다니까요. 받는 사람만 정해지면 바로바로 공항을 통과하는 거예요. 나무도마로. 10km, 20km, 100km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국정원과 관세청이 열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김찬수 소장한테 대통령실이 빨리 알려라. 심각하다. 비선복을 했죠. 김찬수 소장이. 바로 대통령실을 찍어 눌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인식이
그 뭐 관세청 직원들이 가담한 직원들을 구명하려고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그게 당연한 상식적인 인식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미 영웅이 돼서 그 이후에도 계속 들어오냐 물밀듯이 마약이 들어왔다. 그런데 검찰이 그걸 2번이나 확인하고도 덮어버렸잖아요. 수사 기록은 잘해도 흔적이 남고요. 조작해도 흔적이 남고 덮어도 흔적이 남습니다. 수사 기록은 지문과 같은 겁니다. 기록과 데이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의 실체는 분명히 있다. 수사해서 밝혀낸다. 이런 말씀을 끝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실체가 없는데 왜 마약 수사 외압을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달라고 부탁하라고. 한동훈 장관은 그 수많은 그 현란한 언어들이 있잖아요. 마약 수사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이 단 한마디를 합니까? 모른다고 지금 그러지.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2년 전 10월 17일 취재 편의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취재 편의점 2돌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난 시간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벌써 76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함께 해 주시고 계시고요. 애청자들 덕에 저희들 무럭무럭 조금 더 열심히 현장을 발로 뛰면서 취재해서 날 것 그대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소식은 국회 법사위 관련된 소식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종이 기록, 전자 기록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요 내용 제일 처음으로 폭로하신 분입니다. 집요하게 이 문제 따지고 계십니다.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자,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와, 2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의원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아니, 훌륭한 거 아니고 열심히 했습니다. 예, 응원 감사드립니다. 이 현안이 많아가지고 바로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대법원이 전자기록 시범 법원이 된 게 올해 5월 1일인데 형사 사건에 있어서의 전자기록은 올 10월 10일부터다. 요거 자체를 국민들께서 잘 모르실 수 있어서 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형사 기록이 전자 기록이 허용이 된 것이 올해 10월인데요. 네. 이 부분도 이번 현장 국감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한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대법원도 올해 5월 1일부터 전자기록 시범법원이 된 것도 제가 이제 대법원에 문의를 해서 대법원이 확인을 해줬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칙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법적 증명력이 있는 문서는 종이 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 문서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없는데요. 다만 재판에서 민사에 있어서 소송에서 법적인 증명력을 전자문서에도 인정을 한 것은 2011년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부터 형사소송에도 뒤늦게 법적 증명력을 전자문서에도 부여를 했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이 증거 자료라든지 공판기록, 수사기록 이런 것의 증명력을 법정에서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올해 10월부터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올해 10월 이전의 문서는 형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종이 문서만 합법적인 문서다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그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범 법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제 시범적으로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것을 지방법원부터 작은 법원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대법원이 시범법원으로 인정이 된 것은 올해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 판결이 있는 그날 인정이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파기환송 결정을 한 날이 바로 5월 1일이고 그리고 이 기록이 대법관들에게 전달된 시점이 뭐 3월인지 4월 22일인지 이게 막 계속 헷갈리고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종이 기록으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죠? 그런데 이분들은 뭘 보고 이런 결정을 낸 것인지 관련해서 뭐 이거저거 다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3월 28일이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그 대법관 전원 합의부에 배당이 된 것은 4월 22일입니다. 네. 약 30일간 이제 터울이 있는데요. 네. 원칙적으로 대법원은 사건이 전압이나 소부에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재판관들이 기록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원칙은 4월 22일에 전압에 사건이 배당이 되면 그때부터 대법관들이 기록을 읽는 거고요. 네. 그리고 4월 24일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틀간 대법관들이 1인당 7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소송 기록, 종이 기록을 다 읽고 심리를 해서 5월 1일 판결을 했다. 이게 이제 원칙인데 그러면은 과연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법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3월 28일 사건이 접수되자마자 이것은 전압에 회부할 것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종이 기록을 그때부터 읽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기록이 1인당 7만여 페이지를 12명의 대법관에게 읽게 하려면 그걸 복사하는 데만 해도 그렇죠. 거의 그 복사기에 섞는 그리고 얼마나 직원들이 많이 거기에 이제 달라붙은지 이런 걸 계산을 하더라도 10일 이상이 충분히 10일. 걸리는 방대한 작업입니다. 일단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접수부터 기록을 읽었다, 종이 기록을 읽었다는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내놓은 이제 해명은 3월 28일 접수 때부터 대법관들이 스캔한 전자기록을 읽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거 불법이지 그러면 않습니까? 전자기록을 읽었다는 걸 대법원이 시인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전자기록을 읽었다면 전자로그 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 말은 전자기록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고 대법원도 생각했고 민주당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확인을 이제 제 질의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이 5월 1일 그리고 4월 당시에는 전자기록은 불법이었다. 합법화되기 전이었다.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 최초 확인을 하신 거예요. 네, 이게 형사 처음으로 확인했고요. 형사소송 규칙도 확인을 했고요. 올해 10월 10일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전자기록이 합법화된 거죠. 그러니까 불법 기록을 대법원이 읽었다라고 사실상 시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또 현장 국감에서 그러면 이 기록을 누가 읽게 했냐, 지시를 했냐. 그러니까 지금 대법원의 얘기는 굉장히 애매하게 답을 해요. 그래서 그 누군지를 밝히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근데 이 사건이 원칙적으로 합의부에 배당이 된 이후에 기록을 읽어야 되는데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기록을 읽게 누군가 시킨 거죠. 왜냐하면 대법관들이 1인당 사건을 수십 건, 많게는 100건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사건이 접수된다 한들 어떤 사건이 접수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사건이 아닌 이상.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대법관들이 이 전자스캔 기록을 처음부터 읽어라. 대법원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시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지시한 사람은 직권남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현장 국감 때에 어느 정도 단서는 드러났습니다. 법원의 담당자가 정리석에 써서 누가 이 전자기록을 읽게 지시를 했냐 라고 했을 때 재판장이다라는 그 발언을 정확히 했고요. 재판장이라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전자기록을 읽는 것은 불법인데 그 기록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사건 접수 때부터 읽도록 지시를 했다라는 것이 현장 국감에서 드러난 사안이고요. 종이 기록의 행방을 제가 물었습니다. 어디냐? 종이 기록을 4월 22일부터 대법관 전원들에게 배부를 해서 읽게 했냐? 그랬더니 그 실무 책임자 재판
사무국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 실무 책임자는 종이 기록을 한 트럭분이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 예. 당일 이것이 재판연구관실에 올라간 것은 예. 맞다. 예. 그러나 그 이후의 행방은 모른다. 이것이 현재까지의 대법원의 답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 가장 합법적으로 그 기록인 종이 기록의 행방을 대법원은 모르겠다는 거고요. 네. 전자 기록은 읽었지만 그 읽었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로그 기록은 내놓지 못하겠다. 이런 게 현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딱 떨어지게 불법행위 일체를 전현 의원님께서 확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을 한 차례 더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일단 종이 기록을 이게 너무나 많은 기록이라 대법관 12인의 1인당 7만 페이지면 수십만 페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만약에 종이 기록 복사 작업을 했다면 이것은 대법원 뭐 사실 그 현재 있는 그런 역량, 뭐 복사기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종이 기록을 읽지는 않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자 스캔 기록을 읽었는지 이 여부도 사실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물론 대법관들이 종이 기록 한부가 들어오면 이걸 복사를 하든지 스캔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내부에서 그걸 공유하면서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이제 편의상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것은 일종의 관행이죠. 그러면은 그런 작업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스캔을 해야 됩니다. 대법원에서 복사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현장 국감에서 법원 행정처장에게 확인을 한 것은 대법원에서 스캔을 한 일이 없다. 그랬거든요. 네, 그럼 대법원에서 어디서 스캔을 하진 않았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전자기록이 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이기록 복사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자기록이 불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 법원에서 판결을 할 때 형사 판결은 증거의 증명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증거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범행을 저지른 것이 너무나 확실한 그게 부합하는 증거가 있더라도 그 증거를 수집하는 데 불법이 있으면 판결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법원의 형사 판결의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의 기록은 1심, 2심에서 1심, 2심은 전자 종이 기록을 사용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종이 기록이 7만 페이지나 다르니까요. 그러면은 그 종이 기록에 있는 증거 자료만이 합법적으로 대법원에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인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전자화되어 있는 전자문서의 그 증거, 뭐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의 그 박수영 의원이 그 사진 조작했다, 뭐 이런 증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종이 문서만이 합법적인 증거 자료인 거죠. 근데 그런 증거 자료들을 대법원이 전자문서로 접했다 하면은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문서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합법적으로는 종이 문서에 의해서 증거의 증명력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지금 그 불법행위가 확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에서 우물쭈물 뭐 어제 그 법사위 보신 분들은 다 실물로 확인까지 하신 건데 그럼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는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직 민주당에서는 지도부 차원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에 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법사위에 지금 대법원 국감을 지도부나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다 아주 주의 깊게 지금
지금 지켜보고 있고요. 네. 또 이번에 현장국감에서 대법원의 이 종이 기록과 전자 기록의 이 불법성 이 부분에 관해서도 많은 의원들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현장 국감을 한 번 더 대법원을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지금 법사위 의원들 전원의 의견이고요. 네. 지도부란 것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대법원의 이 불법적인 점이 확실히 밝혀진다면은 차후에 또 여러 가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 이런 절차도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민주당 차원에서는 그 탄핵까지는 논의하고 있지 않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탄핵은 이제 징계 절차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탄핵과 별개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감행한 걸로 보이는 이제 범법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금 제가 국감에서 제시한 이런 여러 가지 대법원의 불법 그리고 증거자료의 불법 이런 것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사 의뢰는 하십니까?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의뢰.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일단은 대법원의 정확한 입장 그리고 또 현장 국감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를 한다면은 당연히 뭐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하고 국회 법사위 여야 위원들이 오찬회동 함께하지 않았습니까? 저 수요일 국감 때. 그때 현장에서 대법관들이 그 의원들에게 저 파기환송 결정 판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사실입니까? 사실 오찬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그런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네, 그런 종류의 발언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종류의 발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렇게까지 그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서 나올 줄 몰랐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국민주권주의를 엄연하게 위반한 측면이 있는 건데요. 투표용지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우려고 했던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대법관들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인식 자체가 매우 저는 좀 황당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의원님 현장에서 그런 얘기 듣고 좀 어떠셨습니까? 대법원의 현장 국감을 했던 느낌은 대법원이 마치 요새와 같구나. 너무나 국민들과 또 국민들의 여론에 동떨어져 있구나. 그리고 대법원 내부에서도 사실상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법관들이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진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확실히 받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법관들의 인식도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 국민 주권이라든지 민주주의나 이런 생각과는 좀 굉장히 동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치 그들만의 요새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집권의식에 사로잡혔달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전화 인터뷰고 또 회의 들어가셔야 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미디어 토마토가 여론조사를 쭉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대한 그리고 진보 보수 후보 간 경쟁력들 조사를 쭉 했는데요. 일단 서울시장 조사에서 오세훈 조국 대결을 보면 오세훈 43.3 조국 41.7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4050 세대에서는 조국이 우세하고 70세 이상에서는 오세훈이 우위에 있다라는 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세훈 대 김민석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김민석 44.2, 그다음에 오세훈 40.6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20대에서는 오세훈이 앞섰고 30대에서는 김민석이 앞섰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떴잖아요. 최근에 조사를 돌려봤습니다. 했더니 오세훈 42.3, 강훈식 40.6.
지금은 소폭 밀리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요. 50대에서는 강훈식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오세훈 우위 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자 서울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민주당 입장에서 만만한 선거 아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이 4선을 했잖아요. 서울시장. 직업이 서울시장이야 지금. 근데 오세훈이 꺾은 게 강금실, 한명숙 그리고 박영선, 송영길.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에서 나름의 중량감이 있었던 선수들이 다 나왔는데 오세훈한테 다 졌단 말이에요. 게다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보수화, 지난번에 얘기한 서울의 고령화, 보수화, 그리고 집값에 대한 민감도.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너무 과한 대책 아니냐라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번에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 이 정책이 유지되잖아요. 지금 부동산 대책이. 여기에 서울에서 집값 더 오르면은 이거는 필패다 서울시장 이렇게 지금 정무적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 부동산 대책을 세게 드라이브를 건 걸까요? 서울 전 지역을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한 건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전 지역을 다.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서울하고 경기 남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다 한 적은 있어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시겠지만은 내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서울에 뭐 무슨 구에 살면은 그 구청에 가서 허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문제 있는데 그럼 허가를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생 규제를 한 거는 작년에 뭐 올해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작년에 총선도 그렇고 정확하게 아파트 평당 가격하고 이 국민의힘 득표율하고 완전 상관관계 1에 가까울 정도로 정확하게 이렇게 딱 했어요. 맞아. 딱 맞아. 제가 죄송하지만은 민주당 지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금천구, 강북구, 뭐 이런 거예요. 그 아파트 값이 낮거든요. 국민의힘 제일 지지 많이 나오는데 강남구, 서초구 이렇게 정확해요. 그냥 뭐 과학이야 과학. 근데 여기가 평당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국힘이 유리해, 오세훈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거 선거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오세훈 시장이 솔직히 저는 4번을 할 동안 뭘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한강버스 말아 먹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렇게 쉬운 선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꼭 생각을 마찬가지로 해야 이재명 정부의 1년 있다가 하는 선거지만 사실은 중간 평가적인 선거라고 봐야 돼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바로미터의 첫 번째가 서울시예요. 부울경도 이제 있지만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 2018년도에 그때 지방선거가 경북하고 대구 빼고 다 석권을 했거든요. 그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서울을 먹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 얘기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 김민석, 강훈식까지 사실은 총리하고 또 영등포 그 지역구가 만만치 않아요. 줬다가 되면 가져올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김민석 나온다는 거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렇게 거론된다는 거는 그만큼 반드시 가져가 와야 되는데 너무 어렵다라는 게 지금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략가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의 전략가들은 오세훈이 센 게 아니다. 오세훈은 허점이 많은 후보다. 오세훈은 쉽다. 중요한 건 서울이 어렵다. 지금 분석하신 그 얘기예요. 일단은 고연령이 많아졌고 젊은 층이 경기도로 다 나가 버렸고 그리고 굉장히 보수화됐다. 이 삼중고를 어떻게 돌파할 거냐라는 건데 그러려면 굉장히 안정적인 후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차출론이 나오기 시작할 것 같다.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국정감사가 끝나면 아마도 이제 11월 초중순부터는 누가 나가냐 뭐 이런 후보군들 만약에 김민석 나왔다는 거는 정말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박주민 뭐 몇몇 선언을 했잖아. 전현희 의원도 했나요? 뭐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당이 봤을 때. 자, 지금 그 서울 지역의 민주당, 민주진보 쪽의 후보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 범진보 서울시장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 박주민 12.8, 조국 12.6, 김민석 9.8, 서용교 6.6, 전현희 4.8, 강훈식 4.3, 박홍근 1.6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주민 조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10% 미만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카드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김민석 총리 정도가 이와 가능하다. 같이 거론은 됐지만 김민석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강훈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선거가 이제 지금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네. 안정적으로 정부를 잘 이끌어가야 되고 또 김민석 총리 주변에 얘기하기로는 나는 5년짜리다. 그러니까 긴가민가예요. 네, 반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총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습니다. 시장 나올 수가 네. 없으니까. 저는 이제 뭐 여기에 계신 분들 다들 그렇지만은 다 친분이 있어서 네. 누가 뭐 경쟁력이 있다 없다 뭐 이러고 말하기는 되게 곤란하기는 해요. 네. 근데 어쨌든 박주민 의원이 12.8%로 가장 높은 거는 최근에 이제 가장 먼저 출마 선언도 하고 네. 또 열심히 또 의정 뛰고 활동도 있고. 하고 방송도 열심히 나오고 이런 영향력이 큰 거죠. 예전에 또 서울시장 한번 네. 도전하려고 했고 뭐 조국 대표야 이제 워낙 네임드고 네. 김민석 총리가 좀 떨어졌었어요. 사실은 그동안 네. 안 나오다가 최근에 다시 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조금 제가 냉정하게 솔직히 좀 말하면은 네. 그 외모도 조금 사람들이 보거든요. 외모?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전에 서울시장에 당선됐을 때에 그 클리나님 그렇지. 정수기 광고 했잖아. 정수기 광고 깨끗한 그리고 물. 젊었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좀 약간 잘생긴 게 네. 있었어요. 옛날 오변 배변 이 방송도 네, 있고.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외모하면은 김민석이 또 안 빠지잖아. 얼굴로.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진짜 냉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살펴야 된다. 예, 디테일하게 살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범보수 시장 후보 살펴보기만 하겠습니다. 데이터만 보겠습니다. 오세훈 23.2, 나경원 11.8, 한동훈 7.5, 이준석 6.1, 조은희 4.8. 10초씩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는 오세훈이에요. 균형을 오세훈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오세훈 아니면 오세훈이 안 만약에 이번에 특검에서 뭐가 나오고 그래서 낙마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네, 오세훈으로 간다. 오세훈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늘 명태균이가 네. 내가 오세훈 비리 20개 얘기하겠다고 앞에 나오던데. 아, 명태균. 아, 추억의 명태균. 소환해서 다시 한번 오세훈 비리 20개. 1, 2, 3, 4 나눠가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부울경 가보겠습니다. 범진보 부산시장 후보 어떻게 할 거냐. 후보 경쟁력 조사했는데요. 전재수 압도적입니다. 28.0, 조국 14.1, 박재호 5.0, 이재성 3.8, 최인호 2.9. 어떻게 보세요? 부산시장 후보입니다. 전재수밖에 없어요, 밖에 사실. 없는데 이제 딜레마가 있죠. 네.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의석이 하나밖에 없어 민주당이 부산에 부산에. 북강서. 네, 북강서. 전재수가 그만뒀을 때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이런 또 의문도 있고 네. 또 장관 자리도 지금 그렇고 그렇습니다. 등등의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장도 이겨야 되겠지만 부울경 중에 부산이 핵심이라면 만약 어쩔 수 없다면 전재수 장관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 이제 양자 대결 그 이제 붙여본 거 보면은요. 예. 전재수 의원만 이겨요. 그리고 나머지 오차범위 내지만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지만은 박형준한테 조금 앞서고 네. 나머지는 격차가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최인호 의원도 조국 대표도 다 훌륭하신 분들이기는 한데 네. 왜 전재수가 인기가 있느냐? 해수부 가져온 것 때문에 그래요. 해수부. 그러니까 직접 부산에서 제가 부산도 가보고 최근에 그랬는데 민심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좀 나아진 거 전재수 장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맞아요. 높아요. 부산에서는. 예, 예. 그래서 부산을 진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해수부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에서 처음에 장도혁 대표가 야 해수부 거 가는 거 반대라고 했다가 부산 지역 의원들 난리가 난 난리가 거예요. 났었죠. 그러니까 그거 철회 카드 걸고 막 계시- 철회 맞아 네, 맞아 네. 괜찮아 막 이렇게 됐거든요. 예. 그 정도로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부산에서는 네. 전재수 카드에 대해서. 예. 네. 자, 이것도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범보수 부산시장 후보 경쟁력만 보겠습니다. 박형준 20.8, 조경태 11.4, 김도우 8.9, 서병수 8.8, 이현승 2.1. 어떻게 보십니까? 김도읍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봐요. 오, 김도우 가능성. 조경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그 친한 쪽이니까 김도읍의 가능성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박형준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휘청한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카드인데 네. 김도읍 지금 의원이
조용해요. 뭐 근데 제가 못 봐서 그런지 네.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신준이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건데 제가 네. 북힘 쪽에 부산 쪽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박형준 공천 100% 아니다. 100% 아니다. 그러니까 100%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무조건 100%는 아니다. 그러니까 100%로 박형준이 재선에 도전하는 건 아니야. 아니다. 박형준 제껴질 수 있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김도읍 가능성. 그래서 나오는 게 김도읍이에요. 그래서 김도읍. 그래서 가능성 어쨌든 김도읍 의원은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로. 박형준도 그렇지만 김도읍은 그러니까 성품이 상대적으로 그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상당히 성격이 온화하고 그러니까 완전 꼴통또라니까 꼴통보수가 아니야 그러니까 김도읍이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서 비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지금 서울 부산 양대축이 있습니다. 서울 부산 양대축에서 확실하게 석권을 해야 다음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여기서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맛보게 된다면 이게 조금 큰일일 수 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구도를 어떻게 짤지. 그다음에 후보 전술을 어떻게 할지 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물론 목하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그 대목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대체로 저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지방선거 분위기가 얼마나 달아오를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대표는 운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11월에 이제 전당대회는 있는데 그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서울, 부산 두 군데 다 지금 일정 정도의 그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가 조국 대표 인터뷰를 인터뷰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뭐 호랑이 YS처럼 호랑이 잡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밖에서 합당과 당분간은 안 한다라는 건 이제 명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국 대표가 그렇다고 혼자 나와서 된 게 아니라 민주당하고 전략적 연대를 해야 되죠. 과거에 민주 진보 계열이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뭐 그때는 이제 진보 정당 연합 전술 어디에는 하나 양보해주고 어디는 밀어주고. 그래서 조국 대표가 만약에 민주당 후보도 나왔는데 조국이 나와가지고 광역단체장을 하는 거는 거의 제가 보기엔 불가능하다. 그렇죠. 그건 경쟁력도 없고 오히려 이제 진보 민주 분열로 인해서 조국혁신당이 공궁에 빠질 거예요. 공격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러면 어디까지 지금 정청래 대표랑 할 수 있느냐, 손을 잡을 수 있느냐인데. 근데 정청래 대표는 지금 호남에 완전 꽂혀 있거든요. 호남 특별위원회 만들고 호남을 사수해야 된다. 농활 전문 대표. 그러니까 뭐냐면은 농활 엄청 열심히 하셔요. 조국혁신당도 호남만이 우리 살 길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부딪히는 게 불가피해요. 그러면 이게 정무적으로 조정이 돼가지고 조국한테 뭐 어디를 주고 이게 민주당이 될 것인가. 그리고 잠재적으로 어쨌든 대선 경쟁 후보라고 대선 경쟁자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세요? 실기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보는데 한다면 가능성은 뭐 보궐선거 보궐선거 의원직 갈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가능할까요? 저는 좀 의문스러워요. 사실 저렇게 올릴 필요까지 있을까 싶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렇군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민주당과 그 혁신당 사이에 정치 협상이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리고 특히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 협력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까. 다 져요 그러면. 협력하는 모델이 나올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 지금 오철석 연대 얘기 나오잖아요. 오철석. 그러니까 오세훈, 안철수, 이제 이준석. 그래서 개혁신당도 뭐 세석이긴 하지만은 뭐 이준석이 어쨌든 약간의 이제 득표력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저기랑 뭐 만약 개혁신당으로 표가 갈리면은 필패라고 보고 거의 지금 범보수가 지금 전략적 연대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게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의 결단이 남았지만은. 그러면은 진보 진영도 그거 안 하면은 그 선거 여러 군데서 이룰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대승적 차원에서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다 양보할 건 양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은 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납치된 우리 대학생이 그야말로 고문 폭력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 여러분들 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 가운데 구출된 두 분도 계십니다. 관련해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상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오랜만에 출연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첫 출연. 네, 그렇습니다. 네. 아마 다른 주제였으면 좀 더 핑계 대면서 안 나왔을 텐데 이거는 뭐
국가의 첫 번째 책임이 뭐 행정부, 입법부 가리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나. 전당대회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네. 사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네. 이것은 내가 피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관여를 했는데 참으로 운 좋게 구출로 연결됐던 두 가지 케이스를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언론 보도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서 캄보디아의 이런 무슨 그 보이스피싱이라든가 이런데 사기에 취업 사기, 해외 취업 사기 아닙니까? 뭐 월천 보장을 해준다, 뭐 이런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갔다가 고문 폭력 당하고 끝내 이제 죽음에 내몰린 피해자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이제 의원님의 도움으로 구출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하는데 매우 심각한데요.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명이나 구출이 된 겁니까? 의원님께서 네. 지금 16명. 16명. 그러니까 첫 번째 8월 달 사례의 경우에는 예. 납치된 분의 예. 아버지로부터 연락을 처음에, 받아서 예. 빠르게 예. 외교부, 예. 그다음에 해외 공간, 예. 그리고 정보 당국. 예. 아마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예. 좀 폭넓은 행보를 했던 것이 요거를 집중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그 케이스는 3일 만에 아주 극적으로 네. 14명이 구출되는 결과가 있었고요. 예. 이번 10월 2일 날 예. 구출된 두 분 2명. 예. 해서 총 16명인데 예. 그중에 14분은 귀국했고 네. 두 분은 아직 캄보디아에 아직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분들은 캄보디아에 아직 있습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안전은 확보되어 있는데 예. 우리 당국이 좀 그 보호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을? 아니면 관여는 하고 있지만 아직 캄보디아 당국 하에 있는 하에 것 있는 같아요. 것 같아요? 네, 예. 네. 거기 경찰 시스템이라든가 국가 구조가 예. 대한민국하고 비교하면 안 되는. 그렇다면서요. 네, 제가 그래서 경찰 얘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러니까 범죄 조직으로부터 두 사람이 구출된 거는 분명하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국민이 예. 인터뷰까지 응할 정도로 사실은 안전은 상당히 확보가 되어 있지만 네. 아직 귀국은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 있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잘 사후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예. 캄보디아의 경찰 체제라든가 예. 국가 체제와 예. 대한민국의 치안 체제가 예. 상당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구출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 지역 경찰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무슨 뭐 범죄 조직하고 연관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외교부의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우리 거기 아프리카 예. 그 인근에 해적들 출몰하지 않습니까? 해적 예예. 네. 네. 페르시만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거기 해적과 네. 군인, 예. 경찰이 사촌간이다 이런 말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예. 뭐 캄보디아의 경우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상당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네. 있을 수 있다. 예. 그래서 체포되었던 분의 메일에도 내가 보니까 절대 현지 경찰하고 접촉하지 말고 네.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한국 경찰이 직접 구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한국 요구를. 경찰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거기 사법권이 없으니까. 저기 수사권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14명 그것도 중앙 경찰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러면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오늘 뭐 보도 나온 뭐 도하 모든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했는데 너무 끔찍한 범죄의 상황이던데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끌려가서 보이스피싱 뭐 등의 그 이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출조차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건데 일단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것도 그렇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것도 그렇고 네. 이게 시스템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현지 경찰이 네. 무리한 요구했던 거 아시죠? 네. 자기가 납치 감금되어 있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네,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상당히 현실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 장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요거 구한 것은 네. 사실은 그 납치됐던 분의 기지가 발휘되고 용기가 발휘가 돼서 예.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의원실을 통해서 사실은 위치 파악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스스로 자기를 알리거나 예.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예. 접촉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 결국은 수사를 통해서 예. 아니면 탐색을 통해 가지고 납치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캄보디아의 현지를 생각을 할 때 네. 그거 단계까지 가기에는 예.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거죠. 근데 지금 그 2021년에는 4건이었다가 2022년에는 1건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늘어나요. 2023년에 17건. 올해 8월까지만 하면 330건으로 늘어났. 이렇게 가파르게 납치돼서 이런 범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당하는 사례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게요. 일단은 온라인으로 유인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여건이라든가 제도적 공백이 결합되어 있어서 예.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SNS 구직 플랫폼을 통해서 네. 예, 허위의 채용 공고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피해자가 네. 현지로 지금 유인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 구직난, 경제적 취약성이 예, 해외 고수익 유혹에 대한 저항을 상당히 약화시키는 것 아닌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예. 뭐 관련 지식 부분도 있긴 하지만 취약한 청년층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 부분하고 예. 세 번째로는 기존의 재외국민 보호 체계가 신고 후에 네. 협조하는 수준에 지금 머물러 왔다는 것이죠. 어. 그 신고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도 8월 3일 날 귀국하기로 했는데 네. 안 하니까 예. 기다려 보겠죠. 그러다가 불안하니까 예. 이제 경찰에다가 알리고 외교부에다 알리게 되는데 예. 외교부나 경찰 쪽에서는 예. 예, 신고만 받아가지고서 예. 그것을 한꺼번에 신속하게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죠. 캄보디아 대사관에 우리 영사들은 한 얼마나 있습니까? 한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명이요? 네. 8월 달 구출 사례를 통해서 3명으로 늘어났는데요. 예. 지금 현재는 대사는 없는 상황이고 예. 외교부에 알아봤더니 예. 이거는 영사 관련 업무라 대사하고는 관계는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330건의 실종 신고가 있다. 예. 그럼 한 명의 영사가 예. 그걸 다 그들의 어떻게- 위치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실제 실종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예. 하는 이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예. 요번에 의원실에 계속 이제 제보가 들어오고는 있고는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제보가 들어오게 되면 네. 내용을 살펴가지고 예. 빠르게 공조 체제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임시적 방편이다. 그리고 330건 중에서 예. 몇 명이나 자기의 소재를 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사례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국민이 지금 갔는데 뭐 취업인 줄 알고 갔다가 알고 보니까 사기였고 사기여서 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고문당하고 폭력으로 이제 죽음에 내몰리는 이게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 당장 우리 영사나 대사관에서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나 조건이나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거 우리 국민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요약해서 보게 되면 범죄 예. 조직의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 디지털 베이스로 디지털. 거점을 예. 그 치안이 취약한 예. 삼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네. 사실은 저러한 것에 노출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도적 집행적 공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나마 요번에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통령께서 제가 알기로는 7월 22일 날 네. 예, 여행 사실은 예. 주의 국가 예. 뭐 이거 아마 발령을 냈었고 바로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하셨죠. 그렇죠. 지시를 해서 예.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예. 예, 국민들 보호에 만전을 기해라. 네. 국가수사본부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그렇죠. 그런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네. 살피겠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외교부 장관도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원실에서는 영사 조력법을 통해서 네. 신고 후에 소극적으로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우리 외국의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 네. 선제적인 조치를 먼저 진행할 수 있게끔 법 개정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 방치되었다. 그리고 최근이잖아요. 네. 저기 윤석열 정부 이후에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사이에 사실 교류의 양이라든가 엄청 많아졌죠. ODA의 1위잖아요. 폭이라든가 예. 25년도에 ODA 예산 윤석열 예. 정부 때 세웠던 그 예산이 4,400억 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누적 1조 원이 있었고요. 예. 전에 김건희 예. 그 캄보디아에서 그 그거 사진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국민의 안전은 예. 도모하지 못하면서 캄보디아의
어떤 외형적인 교류만 있고 거기다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의혹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통일교 관련 사업이 있다라는 예. 말도 있고 도대체 윤석열과 김건희가 예. 국가의 외교 시스템을 이용해서 무슨 짓을 벌인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많은 양의 ODA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네. 그거에 걸맞는 양국 간의 교류를 통해서 설린 우호와 이익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네. 우리 국민들의 납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인 게 윤석열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무정부 상태의 그 대응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관여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방법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당장 그 실종된 걸로 확인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원 파악이 필요하고 안전하게 구출해오는 일을 우리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2022년 1,789억을 시작으로 해서 3년 동안 ODA로 간 예산이 1조 원이 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 캄보디아 여행을 또 많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죽기 전에 앙코르와트는 꼭 가봐야 된다. 네, 저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돈은 돈대로 퍼주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안전은 담보받지 못하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그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근데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나경원 의원은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네. 그래서 사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구출과 관련된 있는 부분인데 국힘당에서 이거를 또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가고 있어서 네. 조심스럽지만 네. 오늘 제한적인 네. 방송에 하게 있고 물론 제도적인 한계점이 분명하게 있지만 네. 이거를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네.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ODA에 대한 급증이 있고 있지만 네. 이거에 대한 투명한 해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국회 차원에서도 철저한 검증이 좀 네.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예산 증액의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통일교와 캄보디아 ODA 사업 청탁이 정말 무관한지 뭐 이런 것도 살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청탁과 재외국민 보호 조치가 없었던 사실 이 사이에 연관성은 없는지 투명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랑 관련해서 네. 이 ODA 사업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 문제 예. 심지어 마약과 예. 관련해서 예. 그쪽에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까지도 막 제기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뭐 상당히 정쟁화됐다라고 보는 국민들도 있지만 네. 이러한 부분에 의구심을 초래할 정도로 사실 윤석열 정부는 네. 엉망이었다는 것이죠. 무정부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내란을 극복하는 중에 지금 있는 거고 아직도 그 내란 청산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건데 어쨌든 지금 의원님 방에 네. 계속 제보가 좀 오고 있나요? 캄보디아의 이런 범죄 때문에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교민들, 국민들이 네, 계속 제보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납치 피해뿐만 아니라 네. 보이스 피싱에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8월달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밀매하고도 관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 체포된 사람의 첫 번째가 예. 건강 검진을 하고 예. 조직 검사를 한답니다. 조직 검사요. 예, 그래서 조직이 맞으면 예. 장기 밀매 조직으로 넘어가고 예.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예. 여성 같은 경우에는 예. 임신 여부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으로 투입할 것인지 예. 마약 운반으로 투입할 것인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신매매 얘기도 있더라고요. 한 사람당 10,000불에서 12,000, 13,000불로 거래가 된다 이런 얘기도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증언에 따르면 네. A 범죄 조직에서 예. 임시 구출된 사람이 예. 바로 안전에게 귀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B 범죄 조직으로 또. 다시 인신매매가 되는 예. 뭐 사건. 상당히 지금 치안 체계가 예. 우리하고는 다른 이런 곳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라는 고민이 깊어질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캄보디아 우리 교민사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교민사회한테 또 미칠 종합적인 영향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네. 보장하면서 그러면서 교민사회뿐 아니라 양국 간의 관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예.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되는 사실은 그런 고민도 예. 지금
우리 정부에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해요. 정부는 뭐 했길래 왜 입법부에 의원이 나서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해 나가되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 입법부 가릴 때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 입법부에 있는 국회의원으로는 예.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한계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납치된 사람의 기지가 발휘가 돼서 뭐 텔레그램 등의 네. 통신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예. 밝힐 수 있었고 예. 그게 우리 의원실의 공조와 함께 예, 계속 교신을 통해 가지고 예. 그것을 우리 당국에다가 알릴 수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지금 신고되어 있는 330건 외에도 미신고된 건이 또 얼마나 많을까요? 많겠죠. 예. 그 건에 있는 피해자들 납치된 분들이 자기의 소재를 다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기서 좀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같이 모색되어야 된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구하는 것은 정치의 몫이기 때문에 뭐 그게 의회든 행정부든 뭐 사법부든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디에 있던 위험에 처한 국민을 구해내는 것은 인간이라면 모두가 해야 되는 역할인 것이죠. 예. 예, 저도 전당대회 이후에 예. 뭐 누워 있고만 있을 수 없는 사실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예. 이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네, 당국에도 연락을 했지만 지푸라기 하나 더 잡기 위해서 잡았는데 운 좋게 그게 로프가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정말 케이스를 다행입니다. 통해서 예. 16명이 구출이 되기는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의원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임시적으로 맞섰던 그 컨트롤 타워라든가 공조 체제를 유지했던 부분을 저는 오늘 국정감사를 가게 되면 국무조정실장한테 정식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외교부, 네. 그다음에 정보당국, 예.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또 경찰, 예. 이 공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총괄적으로 조정해야 될 역할을 우리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정식으로 국무조정실장한테 예. 요청을 하고 이 부분은 행정부가 보다 많은 권한과 힘으로 예산으로 인력으로 해 주셔야 된다. 네. 이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내란을 종식하는 과정에 있고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내란의 마각들이 있는데 한겨레 오늘 단독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 열리죠. 구속 전 네, 피의자 신문이 맞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내일 열리는데 박성재 장관 쪽에서는 통상적인 업무 지시였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제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계엄 체포 3,600명? 네. 그러니까 체포된 인원을 3,600명이 이제 수용이 가능한 뭐 이런 시설을 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라는 네. 문건을 만들었다가 삭제를 했는데 이걸 다시 복구를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법무부 교정본부에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하고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는 출금 업무 인원 대기시키고 뭐 이런 등등을 했다라는 건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통상 업무일 수 있어요. 계엄이 발동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후속하는 업무를 한 거라고 하는데 정치인을 겨냥한 거 아니라고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싹 다 잡아들이라고 이름까지 거명을 했는데요. 본인이 그 지시를 몰랐다라는 주장을 지금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아니다, 몰랐다. 그러면 계엄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건도 삭제됐다가 포렌식으로 살려내서 지금 드러났다라는 게 한겨레 보도 내용 아닙니까? 네. 그럼 삭제를 왜 합니까? 통상적인 업무였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이런 걸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국무위원이 누굽니까? 네. 박성재 씨예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일 주요한 부처가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방부 행안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예요. 제일 먼저 본인이 가서 포고령도 못 봤다, 몰랐다. 그리고 큰 소리 땅땅 쳤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에서 계엄 의혹이 있었을 때 12월 3일에 전에 혹시 계엄하는 거 아니냐, 다 동원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있을 수도 없다. 국회에서 해제 의결하면은 다 되는 거다. 네.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고의성이 없습니까? 3,600명을 가둬서 뭐 하려고 그랬습니까? 계엄 직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입국 관리 본부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검찰에도 연락 넣은 거 아닙니까? 합수부에 파견 검사 넣으라고 수사해서 잡아들여야 되니까요. 그리고 교도행정 담당하는 교도본부에도 전화 걸었습니다. 다 박성재 씨가 한 거예요. 누구랑 중첩됩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에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본인 구속될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국회 상황이 상당합니다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고 그리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7분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국힘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죠. 불출석 의견서,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제출해둔 상태이기도 하고 지금 나경원 의원 발언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주는 상징적 의미 같은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예. 그러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으로서 조희대라는 사람만큼 이렇게 지탄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뭐 여론조사로도 대법원장 사퇴론이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예. 사법부의 신뢰의 오염이라는 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물 한 컵을 마시더라도 독극물 1g만 들어가도 그 물은 못 먹는 거거든요. 그럼 사법부의 신뢰라는 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저 행위는 네. 이게 뭐 한 방울 정도의 오염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그 물 자체를 오염시켜버린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참 저는 법관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 하잖아요. 그럼 그 양심은 도대체 어디가 있냐. 아까도 뭐 인사말에서 양심에 따라서 잘했다고 자아자찬하고 있는데 그러면 즉 국민들이 이 여론은 뭐며 또 법원 노조는 왜 입장을 내며 그 수많은 판사들이 실명 걸고 대법원장의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뭐냐. 전 이런 것들이 도대체 참 조희대 대법원장은 뉴스를 보기는 하는 것인지 정말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는 우리가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아주 정밀하게 또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잘 처리해야 될 문제다.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박성재 장관 이 이슈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보태주시죠. 그 박성재 장관은요 검찰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이 친위 쿠데타라는 것을 하는데 과거에 전두환도 친위 쿠데타도 아니죠. 거기 이제 군사 반란을 일으키면서도 하나회라는 조직이 총동원됐거든요. 그럼 윤석열도 친위 쿠데타를 한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하고 상의했겠습니까? 뭔가 본인만의 하나회 조직들을 갖다가 동원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의 충암고 라인 후배들 그리고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라인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는 자명한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보다 못지않은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한 걸로 보이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합수부 만들고 검사들 내란의 밤에 선관위 파견하고 또 출입국 관련된 문제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박성재 장관이 한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번에도 구속영장 저는 뭐 발부가 거의 확실하다고 보고 그 책임을 마땅히 응당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통상 또 이분들이 다 뭐랄까 법 기술자들이어서 기술자죠. 예 빠져나갈 구멍이나 이런 거를 또 만들어 두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도 100% 네, 구속영장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또 불구속 재판을 네. 받고 있어요. 예. 나름대로 탄탄한 논리 체계로 지금 방어를 하는 것 같아요. 박성재 예. 전 장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불법성 몰랐다. 불법성을 사실상 자백한 문건이 포고령이에요. 정치인 잡아들일 수 있고 의사들 처단하겠다고 했어요. 네. 그걸 알았다고 하는 순간 법 기술자가 봤을 때는 이거는 자백이다.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보고 지금 후속 이행을 했다라고 하느냐? 담화문을 봤다라는 거예요. 네. 담화문에서는 정말 반민주 세력을 뭐 반자유주의 세력 척결하고자 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후속 절차를 이행하는 거는 그거는 합법입니까? 그게 무슨 논리예요? 그러니까 궁색하니까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이 어떤 분기점마다 아 포고령은 이건 봤다고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끝까지 밀어붙여야 된다. 그 말도 믿기 어렵지만 그럼 담화문 보고 그게 통상적인 업무라는 이유로 그러면 처벌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국무위원 중에는 아 이 계엄 자체가 불법이고 내란이기 때문에 거기 불법 명령을 이행한 사람들이 줄줄이 하는 거예요. 군동원된 사람들이 왜 처벌받습니까? 계엄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이면은 아무런 그 논리대로라면 처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근데 저는 이제 한덕수랑은 좀 케이스가 다른 것이 네. 한덕수는 구체화된 업무를 본인이 한 게 없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거짓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와서는 수사에 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구속을 면한 건데 네. 나름의 전략이었죠. 근데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마치 이상민 장관의 방송사 단전 단수처럼 네. 명확한 행위를 본인이 실제 했고 회의까지 소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 또 박성재 같은 경우는 여전히 다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속의 필요성은 한덕수와 비교해서는 훨씬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정상적인 법관이라면은 네. 영장 발부는 확실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연관되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는 사실 당시에 우리가 체포 명단 정치인들을 막기 위한 못 나가게 일종의 이제 가두리 양식장처럼 출국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뭐 영연백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것인지가 이게 예상 가능한 이제 뭐 추론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범죄를 모의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네. 것처럼 그냥 덮고 넘어가자라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맞습니다. 주장이고 특검이 마치 무슨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 특검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완전히 예. 별일 아니라고 해야 본인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예. 별일 아닌 거에 우리도 그냥 그 상황에 협조했을 뿐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하냐? 정치 탄압하지 마라. 이거를 국민들이 용납하고 용인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이브하다고 네. 생각하고요. 지금 그런 정치적인 선택 말고는 별로 선택지가 없으니까 한다고 이해를 하더라도 네. 이거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총뿌리를 국민한테 갖다 댔어요. 의사들은 처단하겠다 그랬고 헬기를 띄워가지고 국회를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네. 개헌법에 따르더라도 헌법에 따르더라도 국회는 개헌군의 통할 아래 둘 수 없어요. 몇 차례 얘기했잖아요. 개헌 안 할 거라고 하면서 그 절차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그 절차를 다 어긴 거예요. 고의가 있었고 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실패했으니까 괜찮다. 말씀 주신 것처럼 실패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을지 그러니까요. 몰라요. 총탄 실탄을 국회로 반입시켰습니다. 헬기를 띄우고 영현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점점이 있는 걸 이어붙이면 모조리 계엄이라는 이 미명하에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정치인을 네. 구금하고 체포영장도 없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헌법을 완전히 형해화시켰어요. 네.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졸렬하게 실패했으니까 그러는 건데 진짜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국민의힘에는 선택지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네. 본인들도 책임감을 갖고 역사의 임무를 다하고 밝혀내야 되는데 회피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을 무게를 줄이고 빠져나갈 신용만 하다 이게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비상계엄이 그 이제 2달이면 이제 1년을 맞이하게 되는 건데 이 엄중한 역사의 고비에서 마치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니까 사람들이 이게 점점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뭉개고 넘어가도 된다라는 여론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특검 그만해라. 일종의 특검 무용론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형식적인 저는 이거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장 내일이 발인이라서 좀 세게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내란 재판에서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대통령실 CCTV 지금 이제 중계를 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대통령실 CCTV가 아마 추정컨대 네. 상급 비밀로 있더라도 이게 공개됐을 때 어떤 뭐 외교 기밀이나 아니면 국가 안보에 관련됐을 때 제한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CCTV는 그 당시에 국무회의를 했을 때 아주 명징한 그 근거인 CCTV가 아닐까 싶어요. 원래 국무회의 장소에서 하지도 않았잖아요. 급조해서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층에서 했고 그 전에 CCTV도 설치된 지 얼마 안 됐다면서요. 네. 그런데 다 찍힌 거예요. 뭐가 찍혔냐? 한덕수의 거짓말이 찍혔던 네. 겁니다. 한덕수 씨, 난 문건 보지도 못했어. 집에 와봤더니 아침날 다시 출근하니까 뒷주머니에 있었다 그랬어요. 네.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 네. 이제 와서 실토하죠. 네. 위증죄 인정한다. 근데 고의는 없었다. 되게 이건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 이거 기름장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런데 이 CCTV는 국민한테 알려야죠. 왜냐하면 이건 국가기밀이 아니에요. 그 상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음성 녹취는 이 CCTV에는 없는 걸로 없어요. 알고 예. 있고 보고 있는 광경, 무엇을 국민께 속였는지, 무엇을 헌재의 증인으로까지 선서하면서 국회에 나와서 또 선서하면서 거짓말을 일관되게 했는지 이건 국민들이 보셔야 되는 CCTV 영상이죠. 네. 아니 저는 말씀에 동의하는 게 이거 국가 기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 되려면
기밀로 지정도 돼야 될 것이고 네. 또 내용도 기밀에 해당이 돼야 기밀이지. 아니 한덕수가 종이 들고 있고 CCTV 보고 있는 게 무슨 기밀입니까? 그게 범죄의 증거죠. 근데 네. 우리 모든 형사 재판은 공개 재판이 원칙이에요. 네.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까지 고려하면은 저 국민들에게 이건 더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이 기밀 자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네, 아니 기밀이 그렇기도 아니에요. 하고 사실 그날 CCTV를 국민들이 꼭 봐야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짓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요. 한덕수만 거짓말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이상민의 거짓말도 있고 그리고 다 들어가 있죠. 박성재도 찍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뭘 할지 몰랐는데 무슨 내가 중요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느냐라고 주장을 매체에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날 대통령실 안에서 국무회의의 참석자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가 알아야 됩니다. 고스란히 기록으로 남아 있다. 그러니까 내란 모의가 그대로 그렇습니다. 남아있잖아요. 예. 누가 뭘 어떻게 문건을 받아서 왜냐하면 최상목이 8번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최소한 1번부터 7번까지는 있을 것이고 누가 몇 번째의 문건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은 그날 왜 그 자리에 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증좌가 다 확인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의 이 거짓말의 기록들을 다 확인을 해서 재판의 기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는 맞습니다. 너무나 공개되어야 한다. 네, 네. 이게 국민의 알 권리예요. 그러니까요. 국민들을 어떻게 이런 총칼로 위협하려고 했는지 그 전 과정이 어떠했는지 국무위원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란 자들이 이 불법에 어떻게 협조했는지 CCTV를 통해서 확인해야 아니 만약에 그 음. 안가 4인방 회동 있잖아요. 네. 그거 CCTV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 네, 네. 그거 기밀입니까? 아니 자기들끼리 거기서 술 먹었다면서요. 네, 뭐 송년회 저녁 파티했다면서요. 송년회, 예. 그게 기밀이냐고요.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국무회의장을 이용을 했을 뿐 그 예. 안에서 지금 내란 모의 정황이 다 들어가 있는 핵심 증거인데 그게 어떻게 기밀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범죄의 증좌인 맞아요. 것이지 매우 기밀이 중요한 증거죠.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어쨌든 이게 재판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확인이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뭡니까? MBC 단독 보도로 확인이 된 건데 한덕수 전 총리가 그 대선 출마 6일 전에 네. 세계 평화군 네. 세계 평화군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국회 앞에 사무실 계약금으로 1,500을 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어쨌든 뭐 입주는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대선 출마를 위한 조직 활동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예, 아닐까요? 그런 거죠. 이게 민주평통의 관계자가 그렇습니다. 민주평통은 또 사무총장이 그 석동현 변호사가 했었고 본인이 현직으로 있으면서 민주평통은 또 지시가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네. 왜냐하면 동원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선거 중립을 정확히 지켜야 된다라고. 근데 이 명함까지 주고 갔더라고요. 계약할 때. 그러면서 한덕수가 대선 나가니까 우리가 이 사무실을 좀 써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했던 건 완전히 이거는 위법성이 있고 그 당사자도 언론사에 아마 해명을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굉장히 아주 긴밀하게 움직였던 거예요. 이 사실상 선거의 중립 의무를 담당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한덕수 씨는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제가 뭐 소고 한 번만 쓰겠어요. 이거는 표현이 안 돼서 그래요. 네. 완전히 개판인 거예요. 개판. 개판. 이거 외에는 제가 단어가 안 떠올라서 개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생각해 보세요. 예.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서 탄핵을 당하고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네. 수사받는 과정에서 한덕수 예. 지금 또 여기도 재판받고 있죠. 예. 한덕수라는 또 혐의자가 권한 대행을 합니다. 맞아요. 그것도 기가 막히죠. 예. 그러다가 조이대 내란 인사 예. 조이대가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박을 파기환송을 또 한쪽에서 해요. 합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한덕수가 예. 내심에서는 네. 대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그럼 공무원의 정치 중립 뭐 저는 이게 어디서 중립임을 물어보냐면 권한 대행이 정치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차기 대선을 관리할 사람 아닙니까? 아니, 심판이에요. 차기 대선에 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예? 예. 아니 조이대도 심판. 예. 여기도 심판. 근데 심판이 여기는 사법 심판, 여기는 행정 그러니까 심판. 사법 심판은 상대방을 그렇죠. 쪼이고 있고 예. 여기 심판은 안 되겠다. 내가 나가야겠다. 유니폼은 원래 흑백으로 돼 있잖아요. 예. 심판복이 바둑돌처럼 그걸 찍고 네. 이 안에 갑자기 빨간색 옷을 입고 난 원래 유니폼이야. 원래 내 빨간색이야. 원래 유니폼 빨간색이야. 새벽 3시에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어. 나 혼자 그러니까. 단독으로. 예. 이 짓거리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아니 제목이 그래요. 현직 민주평통 상임위원이 총리 대선 지원 정치 중립 위반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한덕수라는 자 자체가 국무총리였고 네. 권한대행을 하다가 탄핵을 당했는데 이제 탄핵은 헌재에서 또 돌려보냈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지난 6개월, 지난 1년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권한대행이라는 자, 과거에 황교안이 권한대행 한 번 했죠? 네.
그때 황교안이 대선에 대짜 되게 안 했고 시기 하나 만들었다가 욕을 무지하게 먹었어요. 근데 이거는 한덕수가 오히려 국민의힘의 후보로 당권 쿠데타까지 이어지는. 네. 아니 국민들이 바보로 압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그러니까 전 정말 우리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개판의 시간을 지난 1년을 보낸 겁니다. 네. 한덕수 때문에. 물론 그 사무실 계약을 한덕수 전 총리 측이 네, 직접 한 건 것인지에 아니지만, 대해서는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확인이 좀 필요한 절차지만 중요한 것은 한덕수 후원회장이라고 맞습니다. 본인을 소개한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이 이런 사무실을 계약하려고 했었다. 아니 근데 그거는요. KBO예요? 세계평화군? 아니 더 직접적인 증거는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 의혹들은 너무 짜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더 본질과 핵심은 한덕수라는 자가 본인의 지위를 망각하고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네. 경험한 거 아니냐. 너무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거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지나고 일종의 이제 정치 피로도 같은 게 생기니까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리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응원봉을 들고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지켜냈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6월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생겨서 그걸 수습하는 중이야.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해야 될 이런 지진이 있으면 이후에 여진이 있는 것처럼 그 여진이 굉장히 질이 멸렬하게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자꾸 우리가 피곤하니까 이거 이제 그만 들어야겠다, 그만 봐야겠다 이게 아니라 좀 피곤하더라도 이거 우리 대의 역사를 똑바로 세우는 어떤 그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철저하게 보고 확실하게 밝히고 넘어가는 게 굉장히 필요한데 이 황당무계한 일이 있었다. 근데 네. 그 내란을 수습하는 건 3단계인데요. 네. 하나가 진상규명, 두 번째가 책임자 처벌, 그리고 다음에 대책을 마련하는 이 3가지가 다 있어야 내란 종식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 내란에 대해서 진상도 파악이 좀 안 돼 있고 진상 파악이 안 된 게 뭡니까? 지금 처벌도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란 종식하지 말자.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입니다. 네.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야죠. 예. 아이고 참 아유. 그 답답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